국내에선 사진과 녹취에 버튼 소리가 울렸다면 해외에선 포탄과 총성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동. 사실 저는 이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중동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망자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최근 이제 이미 많이 언론 보도가 됐는데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제 준전시 상황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원래 기원으로 좀 너무 옛날 기원 말고 최근의 기원으로 좀 올라가 보면은 레바논 삐삐 테러 소위 말해서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0개 정도의 삐삐를 사전에 거기에다가 폭파 장치를 심어가 가지고 삐삐로 이제 헤즈볼라들이 통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타격해 가지고 이제 했던 요거에서 이제 사실상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지금 뭐 소식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군사시설 1,600개를 타격했다? 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일단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 전쟁 이야기가 늘 숫자로 오잖아요. 예. 뭐 미사일 몇 개가 발사가 됐고, 그리고 사망자가 얼마고, 뭐 사상자가 부상자가 얼마고 이런 숫자로만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기사로 읽을 땐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 오늘 저기 우리나라도 도심 한가운데 군인들이 훈련을 했거든요. 예. 저는 사실 국제 정치를 하면서 군인들이나 군대는 절대 도심에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군인들이나 군대가 도심에 나타났을 때는 늘 쿠데타거나 예. 또는 시민들을 향한 발포라든지 굉장히 네거티브한 일들과 항상 동반됐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직업병적으로 군인들이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레바논이나 가자 지구나 우크라이나나 그 상황이 일상적으로 군대나 군인들이 그냥 장악을 하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라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삐삐나 무전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레바논 헤즈볼라도 사실은 휴대전화를 썼어요. 예. 썼는데 올 초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이스라엘이 워낙 기술력이 좋으니까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니들 위치 다 파악한대더라. 심지어 니들 얘기 다 듣고 있대더라. 뭐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도청하고 있다. 그리고 GPS 위치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의 수장이 야 니들 휴대폰 다 버려. 그거 땅에 묻어버려. 이러면서 이제 삐삐 보급을 쫙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전기로 연락을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지난 17일에 처음에 삐삐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12명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망자에 대한 어떤 장례식이 치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8일날 그 다음 날은 갑자기 그 장례식장에서 그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전기가 폭발을 하면서 거기서 또다시 25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명이 넘는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중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삐삐와 무전기가 폭발을 하면서 사실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거 이스라엘이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런 테러를 저지르면서 본인들이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늘 침묵으로 일관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외에는 뭐 이걸 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남부와 국경이 붙어 있는 이스라엘 북부의 주민들이 지난해 10월에 가자 전쟁이 시작되면서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 북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서로 교전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그 북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6만 명 정도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삐삐 무전기 폭발 사고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피난 갔던 사람들 원상복귀 시킬 거야. 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놓고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그전까지는 전쟁의 목표가 하마스 괴멸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6만 명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우리 안전한 귀가를 하겠다? 이거는 전쟁의 목표가 위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측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또다시 교전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갑자기 2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쪽의 화살이라는 제목 이름의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요. 북쪽의 화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을 향해서. 레바논을 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3일 하루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00여 곳을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군사 자산들을 다 파괴를 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전쟁 아닌가요? 전쟁이죠. 전면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상군이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전면전 아니야. 다들 전면전은 아직 아닌 거야.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지상군 투입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레바논 그 남부 쪽이 지상군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투입을 시켰을 경우에 이스라엘 군한테 굉장히 불리한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예. 끝까지 미군과 저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형 지물 때문에. 산악 지역에 그렇습니다. 어떤 숨을 곳도 많고 그리고 매복하기도 쉽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 지물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거에는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상전 계속 할 거야라고 위협은 하면서도 지금 현재는 공중 폭격만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라든지 레바논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파괴하는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폭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즈볼라가 민간인 주택에 로켓이나 미사일을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명백히 헤즈볼라의 군사 전략 자산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 논리도 가자지구에서 이제 하마스 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하마스가 논리죠. 다 이렇게 민간 지역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정밀 타격을 하고는 있지만은 불가피하게 민간인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였잖아요. 그 논리를 똑같이 지금 레바논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측에서도 사실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가 아무리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방어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방공 시스템이. 아이언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다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헤즈볼라가 그 이스라엘의 거의 수도로 여겨지고 있는 텔아비브에 있는 모사드, 그러니까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 기관입니다. 거기 본부를 요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스라엘이 이거를 막아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헤즈볼라가 가진 어떤 전력 자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마스의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헤즈볼라는 미사일을 한 20만 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하마스는 어쨌든 가자지구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고립돼 있는 공간에 있다라면 이거는 레바논은 별도의 국가이기 그럼요. 때문에 훨씬 예. 더 무기 거래가 이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그 2006년도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34일간 전쟁이 있었는데 요때 사실은 이스라엘이 뭐 우리의 어떤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면 레바논쯤이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이 결국은 패배하고 물러났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헤즈볼라가 뭘 했냐면은 그 남부 지역에 밑에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가지고 전력 자산들을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자지구는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지만 레바논은 사실 시리아, 이라크 말 그대로 이란이 얘기하는 저항의 축과 연결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략 자산을 들여오기가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헤즈볼라가 굉장히 탄탄한 어떤 군사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저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삐삐 이제 무선 호출기 정확한 이런데 우리가 편의상으로 이제 삐삐라고 부르는데 예. 그때 이거가 폭발이 되면서 그 미국 뉴욕타임스나 언론들이 이게 일종의 이제 공포가 됐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조 단계에서 이미 이스라엘가 추정이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나 뭐 모사드나 이런 쪽에서 이거 레바논에서 많이 쓸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다가 폭탄 심어주세요라는 거를 제조업체가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상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그거를 본인들이 다 사가지고 일일이 해가지고 다시 시중에 풀었던지. 그렇죠. 무전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거는 새로운 전쟁의 또 한 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국제사회에 큰 잘못을 저지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자 기기가 폭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전쟁의 한 용도로 무기로 사용되는 일이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걸 공식화시켜 버렸잖아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단순히 레바논 사람들한테만 니들 이제
삐삐고 무전기고 휴대전화고 다 폭발할 수 있어의 차원이 아니고 전 세계 누구든 그런 상황에 저는 노출시켰다라고 생각을 제 하거든요. 것도 폭발. 저희도 사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군이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나 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그런 단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IS라든지 수많은 무장단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좋은 힌트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포는 레바논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인들에게 이 심리전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미국은 사실 저는 전 세계에 적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제사회고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거는 불특정 다수 특히나 민간인들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쟁 범죄다라고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러한 비판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란 대통령 유엔 총회 대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번 유엔 총회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어떤 발언을 주로 했나요? 자, 일단은 그 유엔 총회에 본인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과의 화해 네, 제스처.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미국도? 네. 예, 예. 자,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페제시키안이 당선된 가장 근본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나마 온건 개혁 성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약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어떻게든 미국 서방의 제재를 풀어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서방과 나는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이란인들이 도저히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화해서 제재를 좀 풀어달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는 이 사람을 뽑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실 강경파거든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들도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계속 제재가 들어오면 본인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굉장히 강경한 척을 하고 있지만 내심 페제시키안이 이런 걸 해가지고 제재를 풀어주면 본인도 나쁠 게 없거든요. 다만 본인들 입으로 그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페제시키안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란 핵 합의를 다시 복원할 마음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만 다시 돌아오면 된다예요. 2018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이 약속을 안 지키네 이러면서 뜬금포로 갑자기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원 협의를 했지만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진 게 뭐냐면 이란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그때 니들이 일방적으로 나갔으니까 그냥 그 서명을 다시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미국이 새로운 조건들을 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그때 일방적으로 니들 잘못으로 이게 어그러졌으면은 당연히 니들이 그냥 돌아오면 미안하다 이러고 돌아오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야 이렇게 엉망이 됐고 부서졌으니 우리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쳐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 상황이 급박해졌잖아요. 예. 지금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식적인 그런 관계가 확인되는 단체인데 거기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한가롭게 우리는 그래도 미국과 손잡을 거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과 미국은 속내는 같아요. 전면전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은 물밑에서 지금 엄청나게 접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헤즈볼라가 공식적으로 이란도 이스라엘을 쳐줬으면 좋겠어. 같이 대응해줘라고 했을 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바논이 제2의 가자가 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이거는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도 단독으로 이란 단독으로 개입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테헤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식 때 하마스 지도자가 이제 테헤란에서 사실상 암살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보복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보복은 언제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렇죠. 오히려 막 신경질 내고 약간 긴장 상태 계속 있으니까 막 이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보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보복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것도 이란의 심리전 중에 하나였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대놓고 보복을 하지 않을 게 사실은 속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명분 삼아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미국을 향해서 자, 우리 보복 안 하는 대신에 또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복을 축소하는 대신에 지금 요런 거 해줘. 라고 미국을 향해서 물밑에서 뭔가를 제시했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란과 그 부분에서는 맥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엔 총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유엔 총회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각국의 정상들이 양 후보를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란 핵 합의를 깨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두 사람을 다 만나는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면서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바이든 해리스와 다 이야기를 할 거고 트럼프 후보와도 난 이야기를 하겠다.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젤렌스키를 만날 생각이 없다. 계획에 없다라고 분명히 또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건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친러시아적인 거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소련 시절에 소련은 나치, 히틀러 이런 것 다 물리친 저력이 있는 나라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지원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러시아는 그런 저력을 가진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예.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했는데 러시아가 이기면 어떡할 거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하기도 전에 당선된 바로 그 순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대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네. 저희가 아주 짧게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을 좀 이제 할 텐데 어쨌든 누가 지금 유리해요? 어떻게 돼요? 지금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고요. 경합주 내에서는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되게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때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앞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예. 지금은 초박빙 상태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얘기하다가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문희정 평론가님 바쁘신데 모시고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국제뉴스 이제 열심히 좀 찾아보는 편인데 헷갈려요. 누가 유리한 거냐. 아니 분명 전국조사에서는 확실히 거의 많이 해리스가 앞선 네. 것 같아요. 근데 역대 미국 대선 때 보면은 전국조사에서는 다 민주당 후보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전체 인구로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이 더 지지를 많이 받는데 이게 미국의 독특한 선거 시스템 때문에 이제 위너 텍스 올 그래서 주의 선거인단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맨날 이제 경합주 뭐 스윙 스테이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윙 스테이트 지금 뭐 5개, 6개 중에 누가 이거를 더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바뀐다. 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그 경합주 이제 최대 7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 7개 경합주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계속 여론조사마다 엎치락 뒤치락 계속 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쭉 앞서서 착 치고 나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거기서는 실패를 했다. 예. 뭐 전국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민주당의 후보로서 뭔가 신뢰감을 얻는 데는 안착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정작 경합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 경합주라는 게 사실은 백인 뭐 전체적으로 백인 유권자들이 훨씬 많습니다만 주로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쇠락한 공업지대 그렇죠. 뭐 이런 게 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거나 또는 저학력 그 백인 남성들이 좀 목소리가 크고 그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데가 많잖아요. 예전에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그들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진 자산이 별로 없다. 일단 부통령으로서 한 게 없다. 예.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낼 만한 일을 한 게 없고 심지어 국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해리스가 그 책임자로서 못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국 유권자들은 제일 관심사가 엄청난 물가.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거잖아요. 네. 요거 하나고 두 번째가 이민 문제죠. 그러니까 불법 난민들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계속해서 외교적인 문제. 전쟁 두 개에 미국이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세 개 주제. 주된 유권자들의 관심사인 이 세 개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훨씬 뭔가 나은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훨씬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엔 총회를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젤렌스키가 와가지고 막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젤렌스키가 맨날 우리나라에 왔다 갈 때마다 엄청난 돈을 뜯어간다.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그렇게 뜯어간다. 예.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나를 욕한다. 나는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를 욕하는 사람에게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것 자체가 사실은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리한 프레임을 트럼프는 스스로 만드니까. 그래서 경합주에서도 사실은 트럼프가 상당히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대체로 다 민주당 지지 쪽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만 보게 되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내 분위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군요. 예. 그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펜실베이니아나 이런 데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라는 것도 나왔지만은 실제 물밑 기류는 그렇게 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번에 가장 그 중에서도 경합주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펜실베이니아예요. 네, 펜실베니아. 여기가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피격당한 곳이 펜실베이니아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 또 펜실베이니아인데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거에서 여기서 이기면서 승기를 잡았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펜실베이니아가 또 이제 뭐 무슨 이슈가 있냐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청취자분들의 말씀드리면 여기가 셰일가스, 네. 셰일가스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환경 규제 민주당은 환경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셰일가스가 환경 파괴를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서의 일단 일자리 창출 실업 문제가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그 스탠스 잡기가 곤란해한다라는 맞습니다. 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네. 여기 펜실베니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체코 원전 우리가 지금 원전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그때 한번 기술 자문료를 이제 한 11% 가져갔는데 받아갔죠. 예. 이번에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펜실베니아에 이게 있어가지고. 네. 15,000개 일자리가 여기에 달렸다라고 웨스팅하우스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분석까지 미국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말을 바꿨잖아요. 나 그 셰일가스 그거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화당 측에서 공격을 할 때는 너 예전에 그거 안 한다고 했잖아. 너 지금 이거 표 받으려고 말을 바꾼 거잖아. 그럼 지금 선거 때 이 말을 해놓고 네가 당선되고 나서 이 말을 지킬지 안 지킬지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지? 공화당에서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래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네. 기후변화 협약에 우린 가입해야 되고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정당인데 설사 해리스가 그 공약을 꺼내놨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부분을 원활하게 풀 수 있느냐.
해리스가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의 말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왜 트럼프는 실제로 제 1기 때 그러니까 재임 기간에 많은 그 미국 기업들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 안으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시면은 지금 한국, 독일, 중국의 공장들 미국으로 제가 다 끌어오겠습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스가 말하는 아주 원론적인 어떤 담론적인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트럼프가 딱 대놓고 자, 어느 주에는 내가 중국에서 공장 가지고 올게. 어느 주에는 내가 한국에서 공장 가져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와닿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바이든도 사실은 미국 기업 공장을 가져간 게 아니라 한국 공장을 지금 미국에 유치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공장 짓고 있고 현대차도 공장 짓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제가 뭐 누가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생각도 그렇게 하고 들거든요. 있죠. 우리 지금 예. 핵심을 짚으신 게요. 예. 이게요. 대놓고 하느냐 은밀하게 하느냐의 차이밖에 안 난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공화당이 되면 좋아요. 민주당이 되면 좋아요라고 물어보는데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관전 포인트 이제 한 네. 50일 정도 남았는데 네. 어떤 거를 좀 우리가 이제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대선은 네. 진짜 어떤 정책적인 얘기나 이런 거보다 돌발 상황이 계속 엄청 많은 그 지금 대선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또다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저는 요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와서 누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중간에 마치 앞에 두 번이나 있었던 트럼프 암살 시도와 예. 같은 그런 거기에 준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결과 전체를 완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돌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문인정 평론가 모시고 또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정 평론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